자, 여기 보면 십자군의 내용을 볼게요. 이 십자군이라는 말 자체는 그 당시 이제 십자군 원정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그 뒤에다가 그 가슴이나 이제 어깨에 십자가 모양을 달았기 때문에 이 십자군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교황청이 이 십자군을 조직을 하게 되죠. 자, 십자군이 이제 십자군의 기본적인 배경은 10세기, 11세기 거쳐서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 이로 인한 어떤 그 농업 생산 발전, 어 이런 것들이 인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인구 증가 등으로 축적된 유럽 사회의 활기와 에너지였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러한 유럽에서 넘쳐흐르는 활기와 정력은 유럽 내의 개척과 개간 사업, 그리고 엘베 동쪽에 있는 식민운동으로 나타났으며 대의주 이슬람 세계의 어떤 백 반격으로 그 분축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까지가 이제 십자군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사의 이런 축적된 이제 에너지가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과정에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파냐의 기독교 국가들은 일제일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이슬람 세력을 압박하여 그 11세기 말경부터 이베리아 반도의 절반을 해수하고 시칠리아에서 완전히 이슬람 세력을 추방했다. 자, 에스파냐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반격은 코로니스온의 지원과 교황의 적극적인 후원, 그리고 프랑스 귀족들의 참전 등으로 이미 십자군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십자군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교회 개혁과 세속 권력의 투쟁에서 새로운 힘을 자각하게 된 개혁파 교황들은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함으로써 동서 기독교 세계를 다시 통합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한 것도 지나친 욕망이 아니었다. 그래서 요때 교황의 입장에서 이제 볼 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당시 교황의 입장을 볼 때는 성지 회복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동서 기독교 세계를 다시 통합을 하려고 했다. 아, 그래서 이게 교황의 입장에서 십자군이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동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그 뭐냐면 뭐 국왕이나 제후 기사, 상인, 농노의 입장에 올 때도 이제 뭐냐면 어떤 십자군 전쟁의 어떤 십자군 참여한 동기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왕은 영토 확장을 위한 국왕권 강화가 있었고, 제후와 기사들은 입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어떤 영지 확보, 물적 자원 확보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은 동방무역을 통해서 경제 이익을 획득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농노들은 이제 신분상의 자유 획득 및 부채 말소, 새로운 일자리 확보와 각종 부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그래서 교황, 국왕, 제후기사들, 상인, 농노 등 각 신분별로 현실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초기 때는 잘 드러내지 않았죠. 초기 때는 종교적인 동기가 셌는데 이게 점점 이제 현실적 목적으로 이제 강해지게 돼요. 처음에 종교적 목적이었다가 이제 현실적 목적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또 읽어볼게요. 자, 11세기 중엽에 전후하여 비잔틴 제국은 내외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맞이하게 있었다. 융성기였던 바질 2세 때 연달아 무능한 황제가 들어서고 국고가 탕진되고 지방 귀족들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군대 핵심이 자유농민이 예속화되었으며 중앙정부의 현재 낙하가 현저했다. 한편 10세기 때에는 중앙아시아 방면에부터 이슬람 제국의 동부 이동하였던 연량 이슬람 교도가 된 중앙아시아 방면으로부터 이슬람 제국의 동부로 이동하여 여러한 이슬람 교도가 된 셀주크 투르크가 급속하게 세력을 팽창시켜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이슬람의 실질 지배자가 되었다. 자, 이에 위협을 느낀 비잔팀은 그들을 공격했으나 만지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투가 상당히 유명한 전투거든요. 이거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만지커트라보다는 이게 포기법이 좀 그런데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만지케르트 전투라고 하죠. 이거. 예, 만지케르트 전투. 예. 그래서 이 만지케르트 전투는 그 당시 이제 셀주크 왕조의 2대 그 술탄이었던 알프 아르세란이 인수한 투르크군과
그 당시 비잔틴 황제 로마누스 4세가 이끌었던 군대가 충돌하는 전투였는데, 이때 전투에 갖고 셀주쿠스 투르크가 이기고 로마누스 4세가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 결과 이 투르크족들이 소아시아 진출의 기초가 확립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아시아 진출의 어떤 기반을 이뤘던 그 전투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이제 소아시아 전역이 셀주크 투르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당시 소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성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것은 그 동로마 제국의 어떤 경제 타격을 주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또 십자군 전쟁의 어떤 배경이 또 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럼 좀 보고 계속 읽어볼게요. 자, 만지커트, 그러니까 만지커트에서 황제가 포로가 되는 등 대표했고, 투르크족은 소아시아를 점령해서 니케아를 수도로 정하고 새로운 이슬람 국가를 건설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약간 좀 이상하죠. 투르크족이 니케아를 수도 정하고 새로운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면 무슨 또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 새로운 이슬람 국가는 뭐냐면 셀주크 투르크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 투르크족은 요게 아니에요. 그 셀주크 투르크의 이제 번국, 그러니까 제후국이죠. 제후국이었던 뭐냐면 룬 셀주크 투르크예요. 그러니까 룬 셀주크 투르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적어야겠네. 요때 이스라엘 국가는 셀주크 투르크의 이제 뭐냐면 제국이었던 눈 셀주크 투르크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의 제후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비잔틴 부흥을 다짐하고 제2호는 호네스 왕조 알렉시우스 1세는 교황 우르반 2세에게 투르크에 대항할 지원을 요청을 했다. 가가마 개혁 운동을 이제 지도자였던 그 당시 그리고 7세 후기자 우르반 2세는, 이 우르반 2세도 좀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투르크족을 공격하여 성지를 이교도로부터 탈환하고 비잔틴 교회를 로마 교회에 통합할 전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좀 약간 이제 동방 교회를 다 통합한 그 교회의 수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목적이 이제 비잔틴 제국을 도와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 비잔틴 제국을 도와주는 호소하면 좀 먹혀들지 않으니까 우르반 2세가 거기에다 이제 성지 예루살렘 탄환을 내걸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걸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르반 2세가 이제 무슨 회의에서 그걸 주창했냐면,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크레동 공의야. 요 공의의 명칭 외워두시고요. 예. 그래서 우르반 2세는 십자군을 제창하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보면 요 관련된 호소문도 있어요. 여기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대들은 동방에 거주하고 있는 그대들의 동포를 돕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또 자주 도움을 청해왔다. 투르크족과 페르시아인들은 그들을 공격했으며 멀지 않아 로마 영내를 진격해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열심히 기도하여 경고하는데, 기독교 사자로서 그대들은 형제의 땅으로부터 이런 사악한 인종들을 서둘러 근절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주 권유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육지로나 해상으로 저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이교도의 싸움에서 생명을 잃으면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교도에 들어오진 성지를 회복합시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의도는 뭐예요? 어, 그쪽 그 동로마 제국을 구원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성지 회복을 내걸었던 거죠. 자, 이 싸움에서 이제 전사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은 좁고 척박합니다. 성지와 그 주변의 비옥한 땅을 정복합시다. 그것이 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제한 이제 교황의 연설로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크레노 공의의 결의문이 있어요. 명성이나 병전을 바라서가 아니라 오직 신에 대한 현신한 마음에서 신이 교회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간다면 그 예에는 모두 보상을 강조할 것이다. 자, 갈리아의 많은 지방은 식량 부족 고통을 받고 있는데 향후 3년간 계속하여 농민과 상인들에 대해서 신의 평화가 내려질 것이다. 뭐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순수한 목적을 외치면서 실제로 이 성지에 들어가면 땅도 많고 지금 이제 식량 부족도 해결할 것이다. 약간 세속적인 목적을 또 내걸기도 하죠. 자,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뭐냐면 고왕 오르반 2세가 십자군을 모집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1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크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있는데 이 7차를 이제 또 8번을 거쳐 2번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6차, 뭐 7차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1차만 이제 성공하고 이게 성지회복은 1차만 성공했죠.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고 나머지들은 거의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변질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치다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저쪽 그 베네치아 상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진출을 하잖아요. 우리 거기 점령하고 거기에 라틴 제국을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차부터 6차, 7차는 저기 보면 예루살렘을 이제 5차 때 잠깐 이제 뭐냐면 일시 성지를 회복하고 6차, 7차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어딜 치냐면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이집트를 쳐. 이집트를. 왜냐면 이집트를 왜 치냐면 이집트를 치고 나와야지 그 후방을 확보하고 나야지 이제 예루살렘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이제 주로 공격을 한다. 후방 확보를 위해서. 자, 그리고 그 후부터는 못해요. 왜냐면 그 후부터는 이제 그 몽골족들이 등장하잖아요. 몽골족들은 이제 투르크족이나 이슬람 하고 상대가 안 되죠. 국력이 되게 크잖아. 전투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몽골족들이 휩쓰고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십자군 전쟁을 감행할 수 없었던 배경이 되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자, 교황은 이슬람의 승리는 기독교 세계의 불명예이며 유럽의 귀족들은 그들의 상호간의 투쟁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카드를 신앙에 돌려 동방교를 돕고 성지를 회복하는 설교했다. 그는 또한 동방세계의 부유함과 아까 얘기한 처럼 이제 뭐 성지에는 먹을 것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트로크인들이 이제 순례자는 박해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 대한 싸움은 성전이며 그 예루살렘의 성지를 회복하는 거죠. 이 전쟁의 전사한 자는 모두 천국에서 그 보상을 받을 거에 열변을 토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 하나님이 이를 원하시다고 호응했다. 자, 이어 우르반 2세는 프랑스를 순회하면서 십자군을 제청하고 많은 열성적인 설교사들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성전에 참가할 걸 권유했다. 때마치 팽배했던 한력과 강력한 신앙심이 결합되어 전 유럽이 결기하게 됐다. 자, 십자군 이제 보죠. 1차 십자군 볼게요. 십자군이 유일하게 이제 성지 회복에 뭐냐면 성공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르반 2세는 가장 우수한 기사들로서 십자군을 구성할 생각이었으나 자발적으로 농촌에 순회한 선교사들은 별로 그런 굴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은자 피에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종의 이렇게 오늘날 사이비 교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자 피에더라는 은자 피에더라고 또 하죠. 자, 이로 알려진 유능한 설교사 주위에 수많은 무일푼 기사들과 그 다음에 모험중 농민들이 모여들고 그들은 아무런 준비할 계획도 없이 성지를 향해 출발했다. 자, 이른바 이들 농민 십자군의 일부는 도중에 약탈을 자행하다 헝가리에 분쇄되고요. 네, 같은 기독교 군대에서 그냥 공격을 약탈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히트에게 인솔되어 콘스탄티노에 도착한 무리들은 오합지 중에 놀란 비잔트 황제들이 이사를 급히 이제 소화시던 이제 수송이 돼. 왜냐면 거기 괜히 있다가는 또 해집고 약탈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룸셀주크 투르크 영역이었던 소아시아도 이제 대다 주죠. 거기에 싸우다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오합지조이기 때문에 곧바로 트루크인들에게 격파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루크인들이 방심을 하게 돼. 보니까 뭐 십자군들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농민 십자군은 1차 십자군이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그 1차 십자군 오기 전에 한번 어설프게 조직해 갖고 이제 그 피터라는 사람이 조직해서 뭐냐 개인적으로 이제 출발했던 십자군인데 자 여기에서 한번 트루크인들이 이들을 격파하고 나서 방심을 하게 돼서 전혀 준비를 안 했던 거야. 의도하지 않게
1차 십자군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보면 자, 우르반 2세가 구성된 정규 십자군이 출발한 것보다 이보다 늦어 1096년 이른 가을이었다. 출발한 것은 이보다 늦은 국왕은 참가는 없었으나 영국, 프랑스 국왕들의 형제가 참가했고 저명한 제후들로서는 그 가프릿, 뭐 그다음에 그의 형 프랑드 백작용 볼두이, 그다음에 토르주 레이몽 이런 사람들이 참가했고요. 보헤몽도 참가했다. 뭐 등등. 자, 이들은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소아시아 니케아는 그 당시에 눈세주크 투르크의 이제 뭐냐면 수도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눈세주크 투르크의 술탄이 20살의 어린 그 술탄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싸우다가 이제 깨지게 되거든요. 한때 수도까지 뺏기게 돼. 물론 이제 다시 이제 부흥하지만 그래서 안티오크 항하는 도중 볼두이는 본대가 떨어져 에데사를 공격해서 여기에서 이제 에데사 백령을 창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잠깐 이 지도에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왕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국의 종속국 제후국으로서 네그 뭐냐면 국가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트리폴리 백국이 있고요. 트리폴리 백국이 있고 안티오크 국국이 있고 에데사 백국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공국이니 백국이니 뭐 이런 것들은 공작이 국가를 통치했기 때문에 공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트리폴리 백국은 백작이 통치했기 때문에 백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에데사 백국이 있다. 볼두인이 만든 그 예루살렘 왕국의 제후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주력 부대는 안티오크를 점령하고 안티오크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상당히 경제 중심지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안티오크도 안티오크 공국이 나중에 세워지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헤몽을 하여금 안티오크 공국을 남기게 하고 계속 남아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해서 여기를 점령하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셀주크는 에미르라는 지방 장관들이 분열되어 있었어. 이걸로. 그래서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약해지고 그 에미르라는 이런 지방 제후들의 권한이 커지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열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했고 이 예루살렘 공격은 피비린의 학살 수반하였으며 가장되었지만 당대 기록에는 솔로몬 사원에 10,000명 정도 살해됐다고 한다. 이스라엘교들 다 죽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십자군 왕국이 건설되면서 아프리들 왕국을 선취했으며 그 다음에 네이몬과 그의 아들은 예루살렘 왕국과 안티오크 중간 이제 트리폴 백령을 건설했다. 트리폴 백령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네. 그래서 에데사 백국, 안티오크 공국, 그다음 트리폴 백국 이렇게 해서 제후국들 세 개가 이제 만들어졌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리아야 이제 시리아부터 팔레스타인 해야 이제 4개 십자군 국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국까지 합쳐갖고 4개 십자군 국가가 건설됐다. 그러니까 가프리를 그레이트는 계승한 골든 1세는 전국지와 전국 예상지를 제후들에게 봉투로 분봉하고 이들 또한 하급 기사에게 재분봉하는 형식으로 정형적인 봉건 국가를 수입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국이나 그 주변의 제국들은 이렇게 유럽의 봉건제를 이식해서 수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긴 안 나왔지만 서양 중세사에서는 토지 분급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돈으로 줬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거든요. 이거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약탈과 학살이 자행되고 또한 청과 제국들은 심한 대립을 방목이 있긴 했으나 그래도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은 성지회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유일한 십자군이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단이 나오는데 기사단 이제 보기 전에 그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 왕국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는 서양 중세사에 있었던 내용인데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예. 자, 예루살렘 왕국과 이제 그 제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면 형성 계기는 1차 십자군 때 예루살렘이 점령하면서 이제 세워졌고요. 자, 예루살렘 왕국, 동국의 역대 왕들의 업적을 보면
고두풀이 1세, 가풀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왕국 창건 왕이 아니라 성문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볼드윈이 이제 왕이나 호칭을 그때부터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볼드윈 2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리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루시낭인데 이게 3차 십자군 원인이 제공하는데, 그때 이제 이 하티 전투에서 패한 왕이야.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정치의 구조의 성격을 볼게요. 자, 이것도 이돔의 봉건제를 그대로 이식했죠. 봉건 국가야. 그 왕령지, 예루살렘, 티도스, 아크에와 대제국에게 주병들을 분배했죠. 또 대제국 안에서도 봉신들은 또 재분배를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서양 중세사 내용이 있는데, 요거 826번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예. 자, 왕의 권한은 봉건적인 최고 주권자이며 했지만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실제 권한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지만 고등법전에 있었다. 예, 이게 고등법전 예루살렘에 있는 고등법전이에요. 그리고 각각 제후궁도 이런 고등법전 비슷한 법정들이 있어요. 자, 고등법전을 보면 권한을 보면 왕을 선출하고 왕은 고등법전의 모든 일을 승인받아야 하며 왕과 제후 간의 봉사 및 권한을 결정하고 사법권과 행정권과 입법권인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등법전과 제후들 각각의 봉신법전은 그 봉신법전은 각 제후들이 있는 이제 뭐냐면 고등법전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봉토 소유자인 귀족들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했다. 그 다음에 귀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사법권은 또 하나의 법적 체제인 시민법정이 지니고 있었고, 각 영주는 자신의 직할령에 시민법정을 두었다. 자, 영주의 대리인들은 그 법정을 주재했으나 그 법정의 판결은 영주와 직할령의 시민들 중에 인명 12명의 배심원들이 되었다. 한편 원주민들의 송사에 대해서는 원주민 재판관이 주재한 상위법정의 판결권을 가졌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왕국은 봉건계급에 대한 사법권, 예속계급에 대한 사법권이 구분돼서 했다. 그러니까 봉건계급에 대한 사법권은 고등법전과 그에 준하는 공신법전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속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자신의 직관령은 시민법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토성민들 있죠. 예전부터 이제 예루살렘 왕국이 만들기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냐면 또 원주민 재판관 임명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 때 나름대로 개혁을 했어. 고등법정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려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법정에서 모든 범토 보유자에게 왕의 신설해야 하며 왕에게 가장 우선적 의무를 진다고 선포했고요. 그래서 이 고등법정의 권한은 이제 뭐냐면 좀 약화시키는 정치에서 왕권강을 했죠. 그래서 고등법정이 구성이 되고 이 고등법정을 왕한테 기속시키는 방법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왕국과 제후국의 관계를 보면요. 자, 특징은 봉건 국가들이야. 그러니까 제후국도 예루살렘 왕에게 신설하고 예루살렘 왕은 그들의 후계자가 미성일 경우에 후견권 행사고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뭐냐 각각 봉신복종 등이 있기 때문에 고등법정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 있죠. 그래서 독자적인 봉건과 법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제후국들은 보면 안티오크 공령, 트리폴 백령, 에데스 백령인데 이 에데스 백령은 나중에 2차 십자군 정쟁 때 원인이 돼요. 여기가 이제 파리점 연당하거든요. 2, 3세기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군사 제도는 그 왕국의 상설 경비대가 있긴 있는데 주로 이제 기사단이 파견돼 갖고 이제 하죠. 뒤에 좀 얘기했지만 신정 기사단이 성요한 구호 기사단 이런 것도 있고 예루살렘 왕국부터 해교도 국경부인 크레데 슈발리아 지역을 받고 요새를 거세요. 크레데 슈발리아 그 요새는 상당히 견고하게 지었어요. 네. 한 번도 공격을 받고 여기 점령을 하지 못했다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기 사기를 쳐갖고 이게 뺏긴 했지만 요 지역 그 크레데 슈발리아 그 요새는 상당히 건강해졌다. 이 요새 사진이 가끔씩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후와 봉신의 관계에서 봉토보다는 화폐도 받았어. 왜냐면 봉토가 그렇게 넘지 않기 때문에 넓지 않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봉토 대신에 화폐를 받는데 이걸 화폐봉이라고 해요. 화폐봉. 이 합해봉은 나중에 주손 그 중세 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그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봉투를 준 게 아니라 자기 제후들에게 이 화폐를 주거든요. 예, 유독 본국에서도.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외에 이제 군산의 원청은 다양한 방문객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도시 함대들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상권을 장악해서 물자 보급을 해 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이슬람 그 왕국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 그럼 기사단으로 넘어가죠. 자, 이 기사단은 여기 왜 갑자기 기사단이 나오냐면 그때 성지순례나 십자군 운동에 기사단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이제 보통 3대 기사단 있죠. 3대 기사단. 그래서 사원 기사단이 있고 그래서 사원 기사단 그다음에 이제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죠. 예. 나이트 오브 템플 해갖고 이제 사원이니까 오늘날 교회를 이제 지키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템플 기사단이라고 보고 또는 성전 기사단이라고 해요. 예. 성전. 자, 이렇게 이제 있다. 성전이에요. 성전. 네. 성전 기사단이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사원 기사단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무슨 기사단이 있냐면 병원 기사단이 있어요. 이 병원 기사단은 이제 병원을 부설하면서 만들어진 병원 기사단이라고 하는데, 자, 이 병원 기사단은 또 별칭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몰타 기사단, 그 다음에 로두스 기사단, 왜냐면 이 병원 기사단이 나중에 몰타 섬이나 로두스를 장악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몰타, 로도스, 성 요한 기사단이라고 이제 하죠 또. 그래서 이 성 요한 기사단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사단이야. 유일하게. 나머지 두 개는 없어졌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투더 기사단이야. 투더 기사단, 독일 기사단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들은 이제 뭐냐, 성지 방어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사단이에요. 예. 독일 기사단.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센 지역도 이 독일 기사단에 의해서 개척된 지역이고요. 이들은 또 성지 수복 외에도 그 당시 유럽에서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올 때 또 그쪽 폴란드 지역이나 독일 지역을 방어했던 기사단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원 기사단, 템플 기사단하고 그 다음에 병원 기사단, 독일 기사단, 이렇게 3대 기사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 3대 기사단이 이제 십자군 전쟁에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성지였던 예루살렘 방어에도 투입이 됐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성지의 수호하는 군사의 원천은 제후가 그 신하들이었으나 그들에 먹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종교적 기사단이었다. 그 다음에 볼든 일세 순례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원 기사단, 템플 기사단을 이제 뭐냐면 그 만들었는데 그는 꼭 솔로몬 사원의 근처에 숙소를 마련을 하고 아마 그 명칭은 이제 솔로몬 사원의 명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처에 이제 뭐냐면 그 숙사를 마련하고 그 11세기 초에 교황의 정식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보다 약간 늦게 창단한 것은 병원 기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 요한 기사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1세기 초에 순례자에 의하여 설립된 예루살렘 성존 병원에서 부설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자, 이 밖에 3차 십자군 때 독일만 구성 독일 기사단. 음, 그래서 독일 기사단이 이제 투탄 기사단이 이제 그냥 설립되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서 3대 기사단이 다 만들어진 거죠. 상원 기사단은 흰 바탕에 적색 그 십자가를 새긴 옷을 병원 기사단은 검은 바탕에 백색 십자가를 수놓은 그 독일 기사단 흰 바탕에 흑색 십자가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일반 수도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수도사들이야. 다만 수도사가 좀 다른 거는 수도사이면서도 기사고 군인이었죠. 이게 좀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반 수도사와 마찬가지로 수도에 마찬가지로 청빈, 정결, 복종을 사용했으나 성지의 교회의 요새 그리고 영지의 소유뿐 아니라 유럽에서 강대한 봉투를 소유하고 금융업도 종사했다.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인 조직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왕권과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왕권과. 그래서 사원기사단이 나중에 필립 4세가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원기사단을 철폐시켜 버렸죠. 이때 보면. 그러니까 사원기사단은 14세기 초에
프랑스와 필립 4세에 의해서 해체됐고 병원 기사단은 성지를 키브루스 이동했다가 나중에 로도스 섬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나중에 또 몰타로 추방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노도스와 몰타에 주둔했기 때문에 별칭으로 몰타 기사단, 노도스 기사단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98년 나폴레옹이 이 섬을 점령할 때까지 존속되었다. 뭐 여기까지 있다가 다시 쫓겨나서 이제 본부를 지금 바티칸 쪽으로 옮겨놨는데 요 바티칸 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본부가. 그래서 이 병원 기사단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사단이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점령할 때 존속했다는 건 몰타까지 존재했다는 거지, 존속을 했다는 거지. 몰타에서 쫓겨난 후에 다른 곳에서 계속 존재해서 지금까지 있어요. 사원 기사단은. 한편 독일 기사단은 성지 활동은 또 활동이구나. 발트해 동부 연안에 이교도의 투쟁이 더욱 현저해졌고 16세기 초에 해체될 때까지 그 영제 프로이센이 계승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독일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족들 같은 게 이제 발트해 연안 슬라브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 기독교 잘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 전파에 큰 공헌을 했던 그 애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발트해 십자군이라고 또 하는데 발트해 십자군에도 참여했다는 거야. 이거는 서강자에 있는 내용인데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발트해 십자군 관련된 내용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십자군을 볼게요. 자, 1회 십자군 성공은 어떤 의미에서 이슬람 국가의 분열과 유능한 지도자가 없었던 탓이다. 그러나 이 모수의 태수 당기라는 사람이 북부 시리아를 회복하고 그다음 에데스의 백령을 정복했다. 이게 이제 2차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됐던 거죠. 에데스의 백령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장기는 그 뭐냐면 뒤에서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라딘. 이 살라딘의 이제 작은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삼촌이죠. 이걸 이제 장기 세력들을 나중에 살라딘이 이어받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이에 2차 십자군이 조직되어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독일의 폴란드 3세가 이에 호응하였다. 그 주력 부대는 소아시아에서 큰 소식을 입고 자녀 부대의 다마스커 공략도 성공하지 못한 채 완전 실패에 도하겠다. 자, 11세기 후반에 예루살렘의 나팀 왕국이 쇠퇴의 길을 걷는 방면에 이슬람 쪽에서는 그 위세 장군, 위대한 장군 살라딘이 등장해요. 살라딘은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살라딘. 그래서 이 살라딘은 그 당시 이제 쿠르드 출신의 그 뭐냐면 왕족 출신이죠. 쿠르드족. 지금 이제 그 국가가 없이 있는 유일한 거대 민족이 이제 쿠르드족이거든요. 그 쿠르드족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장기 왕조의 이제 장군이었지만 후에 독립을 해갖고 아유브 왕조를 세워요. 아유브 왕조. 그 아유브 왕조가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 그리고 아유브 왕조가 이제 한동안 예루살렘 지역에 관할권을 얻게 되죠.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3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 왕국을 점령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관할권을 얻기 때문에 뒤에 이제 뭐 4차, 5차, 6차 그런 왕조들은 되게 이제 4차, 5차, 6차 십자군 전쟁들은 요 이집트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브 왕조에 타격을 줘가지고 후방을 뭐냐 확보하고 나서 공격해야지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 아이브 왕조에 계속 지원을 받잖아요. 아니면 그 아이브 왕조 뒤에는 왜냐면 맘무르크 왕조가 있어. 맘무르크 왕조의 지원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공격을 해서 지원을 차단하려고 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리고 살라딘이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 지배자가 되어 큰 위세를 펼치게 되었다. 자, 살라딘은 수중의 전 병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공격해서 하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거 유명하죠. 하틴 전투.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하틴 전투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이 전투는 그 당시 이제 십자군의 비드 루지앙하고 그때 이 누지앙이 이제 예루살렘 왕국을 통치했던 그 왕이었는데 비드 누지앙과 예루살렘 왕국과 비드 누지앙 군과 그다음에 또 아유브 왕조 팔라딘이 이제 통치했던 아유브 왕조 간의 싸움이야. 아, 그래서 이제 요기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아이브 그 무슬림군들은 그 십자군들이 그 당시 그 하틴국에 주둔하는 걸 알고 공격을 합니다. 이 하틴국에는 이제 물이 식수가 되게 부족했거든요. 결국에 포에만에 계속 있다가 식수 고갈로 이제 망하게 되죠. 패배를 하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전쟁을 해서 이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루지안 왕은 잡히고 그 지도자도 다 잡히고요. 그리고 십자군이 이제 뭐냐 예루살렘 점령을 하게 돼. 그래서 그 2년 후에 이걸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3차 십자군 운동이 원정이 지속이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틴 전투는 예루살렘 왕국을 멸망시키는 그 뭐냐면 계기가 됐던 전투다. 요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예루살렘 함락은 이제 유럽에 큰 충격을 줬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전투 이후 영국 왕 리처드 1세, 프랑스 왕 필립 존 왕, 그다음에 독일의 프로딩 1세 등 당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국왕들이 참가한 3차 십자군 조직되었다. 그러나 양국과 프랑스 왕을 데리고 양국은 십자군 전쟁이 늦어지고 독일 황제 프로딩 1세가 단독으로 먼저 출발했으나 소아시아 하천에서 익사하고 말았어요. 이건 뒤에 좀 얘기했지만 프로딩 1세가 굉장히 유명한 왕이거든요. 익사를 했어. 그의 군대는 일부는 시리아 행군이 계속됐으나 대부분 기사는 귀국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1190년 여름 때 리처드와 필립은 같이 출발했으나 두 왕이 계속 대립은 행군 도중에 계속됐고 리처드는 도중에 키브루스를 점령한 딴짓을 하였으나 다음에 시리아 시민과 아클라를 이제 점령하게 돼요. 아클라 점령 후 필립은 곧바로 귀국했고 리처드만 단독으로 이제 수행하게 돼요. 리처드만이 예루살렘 항해로 했으나 무력함을 깨닫고 결국 사라린과 협상을 해서 그 순례자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 출입을 보장받고 돌아섰다. 유럽의 대표적인 지배자들이 구성된 십자군의 치고는 그 성과가 너무나 미약했다. 이렇게 했죠. 이 살라딘이 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1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의 십자군들의 행동과 살라딘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행동이 대비되죠. 너무 극명하게 대비돼. 그래서 1차 십자군 때는 그 당시 이제 기독교 군대가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교도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같은 기독교도라도 이슬람교도 친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근데 살라딘이 이제 여기 점령하고 나서는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을 거냐. 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돈만 주면 우리가 다뭐 풀어주겠다. 그래서 돈을 갖다 바치더라. 아주 소액만 갖다 바치면 너희들 풀어주겠다. 근데 소액조차도 못 내는 애들 있잖아. 그것보다 노예도 이제 팔려갈 수 있는데 살라딘이 그거조차도 뭐냐면 돈을 주고 자기 돈을 사뱉어갖고 풀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모습들 앞에서는 예루살렘의 기독교군들이 들어와갖고는 완전히 그 학살하는 반면에 살라딘은 들어와서 이렇게 뭐냐면 기독교를 포용하는 그 정책이 좀 약간 대비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예전에 실린 것 같아요.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3차 십자군 문제 요거 기출 관련된 내용이죠. 자 4차 십자군을 조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노센트 3세야. 이거 외워두세요. 네. 이노테스 3세. 그래서 3세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십자군이 가장 추악한 것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3차 십자군 전 때부터 완전 세속적 목적이 변질됐죠. 같은 기독교 국가를 공격했잖아요. 네. 아주 세속적 목적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노센트 3세의 이제 뭐냐면 호소에 국왕은 아무런 호응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폴란드 볼디드 위시 북부 프랑스 기사들만 호응을 했죠. 네. 그들은 해로를 이제 택하여 어디를 공격하려고 했냐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했어. 앞에서 말했지만 아이브 왕조를 공격을 해야지 이 아이브 왕조를 공격해야지 뭐냐면 이슬람으로부터 보급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공격을 먼저 했다가는 아이브 왕조 공격을 받으니까 아이브 왕조 본국을 공격해서 이슬람으로 가는 이슬람이 한다. 이스라엘을 가는 발음을 잘하는데 이스라엘로 가는 어떤 복음을 끊으려고 했다는 거야. 이스라엘보다는 그래갖고 예루살렘보다는 그 예루살렘 공격은 예루살렘의 뒤에 있는 후방인 이집트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복음을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프랑스
맥볼두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호응을 했고 테돌테카도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수송과 식량국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 당시 베네치아는 그 막대한 해군도 가지고 있었고 또 무기 같은 이제 군수사업도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격하려면 보급도 필요하고 군수품도 필요한데 이걸 다 누가 대줬냐? 베네치아 상인들이 대준 거야. 그래서 그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게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너희들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무기 만들어달라, 함선 만들어달라는 약속을 믿고 열심히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만들고 나니까 그 대가는 십자군이 지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째라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베네치아 상인들 열받지. 자기들이 이제 주문을 받고 배도 만들어주고 보급품도 쌓아놓고 그냥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어놓고 이제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돈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돈 좀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은 부족분을 보충하는 대가로 얼마 전에 기독교 국가인 헝가리에게 점령된 달마티아 짜라시를 회복할 걸 요구했어요. 네. 그래서 그 짜라시를 이제 뭐냐면 그 회복할 걸 요구했고 그리고 십자군들은 성지에 항하기에 앞서 짜라시를 점령하고 약탈을 장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인데 이 달마티아의 짜라시를 왜 공격을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그 거점 도시를 만들려고 했어요. 베네치아가 이제 왜냐면 여기 달마티아 연안에 거점 도시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격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에 이제 건강 이노센트 3세는 이 헝가리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를 공격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십자군을 파문에 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끝났는데 문제는 또 다음에 있죠. 여기에서 이제 짜라시에 있다가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비잔틴 제국에서 자위 대통령 제이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페이덴 황제의 아들이 그 당시 악싸움이 생각해요. 하여튼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뭐냐면 우리 그 황제 지금 자기 아버지를 복위시키면 요 뭐냐면 콘스탄티노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금은보화를 갖다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 이집트 원정 비용도 대주고 그 베네치아 또 빚도 다 갚아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사회금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은 혹했죠. 이거 보니까 이제 돈이 되네. 그래서 베네치아 상인들도 성지 회복보다는 콘스탄티노플 교육권 장악이 또 희망을 했고 그래서 원래 목적과 달리 뭐냐면 짜다시를 점령한 후에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한 거야 또. 그래서 여기를 점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절이 그 콘스탄티노플 점령하고 나서 베네치아군과 십자군들은 약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절제한 이제 약탈과 만행을 자행한 끝에 베네치아 전리품을 반분하고 영토를 나눠 가진 프랑드백 볼두이는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옹립하여 라틴 제국을 수입했다. 그렇죠?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였죠. 이거에 대해서 이노센트 3세는 노발대발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인정했어.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계산기 들여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거든. 여기 콘스탄티노플 점령해서 여기 하면 내가 이제 로마 교황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정해요. 그걸 돼서 그 라틴 제국은 그 유럽식 봉건 제도를 이식했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식 봉건 제도를. 그래서 베네치아는 콘스탄티노플의 일부와 그다음에 크레타 섬 그리고 주요 항구 도시를 획득하고 그리스 본토 유럽식 봉건 국가를 세웠다. 그래서 라틴 제국이 실제로 지배할 수 있었던 지역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저기에 처한 원주민 속에 유럽으로부터 지원 없이 고립되어 반세기에 멸망됐고 다시 이제 비잔틴 제국이 재건되죠. 비잔틴 제국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때 이제 그 비잔틴 제국 제국하는데 큰 공을 했던 그 나라가 니케아 제국이야. 니케아. 네. 그래서 이제 요 애들이 이제 번성해서 이 비잔틴 제국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한편 그리스 본토에 세워졌던 봉건 국가는 영국에 영향을 남기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여기는 본국 라틴 제국 이렇게 해서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 제공됐고 나머지 제국들은 대부분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노센트 3세가 나오는데 이노센트 3세를 좀 볼게요. 이걸 그 요즘에서 이노센트 3세라고 하지 않고 이노케티우스 3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노케티우스 3세. 오히려 요즘에 이제 포기법이 이노케티우스 3세인데 요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서강제에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서강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33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이노케티우스 3세는 기초에 나왔죠. 그 기초에 나온 게 3차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나타난 4차 공의회도 이 사람이 주도를 했는데 자 이때 이노케티우스 3세 때 교황권이 제일 절정에 이뤘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본 내용 있죠.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이 말이 이제 이노케티우스 3세 때 뭐냐면 했던 말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요. 여기 정리 좀 먼저 하고 이제 읽어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4차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알비파라고 해서 이단도 이제 소벌했고 발트 십자군도 이제 뭐냐면 주도를 했죠. 발트 연안 지역에 있는 십자군도 주도했다는 거. 그리고 있고 그다음 나타는 4차 공의회를 했는데 나타난 4차 공의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건 뭐냐면 알비파들이 이단이 이제 득세하니까 교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처럼 비슷하게 나타난 4차 공의회를 또 열어서 이단을 박멸하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필립 2세를 존을 파문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재정 개혁 같은 것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노케티우스 3세를 이제 볼게요. 이노케티우스는 나이가 37살 때 교황이 올렸어. 아주 진짜 젊은 나이도 올렸죠. 젊은 국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노케티우스 3세는 교황이 모든 세속군주를 능가하는 기독교 세계 최고 지배자임을 청명함으로써 교황권을 최대한 확대시키려고 드는 노력을 했다는 거. 그는 첫 왕비와 이혼하려는 프랑스 왕 필립 2세와 교황의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에 반대하는 영국 존왕을 성사 금지령을 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왕들에게 파문을 처해가지고 그 영토에 있는 시민들은 몇 가지 성사를 제하고는 성사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시민들은 죽은 후에 연옥이나 지옥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문을 처한 왕들의 통치 지역에 성사를 금지하는 것을 성사 금지령이라고 해요. 파문에 처하면 왕이 파문에 처하면 왕만 파문에 처해지는 게 아니라 그 통치 지역도 일종의 성사 금지 지역이 돼버린 거야. 예.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이 성사 금지령 파문에 처한다는 거는 상당히 왕 입장 볼 때는 황제 볼 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일단 있고 이노케티우스는 교황청의 재정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자, 성인들에게 교회세를 부과했고 성직자들에게 수익의 2.5%에 해당하는 성직세를 부과했고 특히 성직자로 임명한 첫해 수입 전체를 교회에게 바치는 초임세는 매우 중요한 재정 수입이다. 여러분들 이제 따지면 이제 학교에 갔더니 3월달 첫째 월급은 다 이제 교육청에 갖다 바쳐야 돼. 국가에 갖다 바치고 이런 거 비슷해. 예.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다양한 제도에서 사명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 권한을 청명했고 이는 교황청의 재정 수요 증가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교황이 그 뭐냐면 제도 사회주의로서 그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뒤에서 이제 언급했던 그 뒤에서 언급할 예정인 그 면제부 같은 거 있죠. 면별부라고 하는 요것도 십자군 전쟁 때 발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돈을 안 받고 했다가 이제 돈을 발급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재정 수입 때문에 이 면제부를 십자군 전쟁 때 발급을 해줬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또 주요 업적은 뭐냐면 1215년에 4차 나트랑 공의회를 소집해 기본적인 교리를 항의했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기초에 나왔던 건데 보면 자 4차 나트랑 공의회는 교회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먼저 이전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성찬식 때 먹는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와 살과 피로 변환된다는 교리는 화채설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살과 피로 변환된다.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화채설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알비파 애들이 반대를 했거든. 여기 보면 빵과 포도주는 물질적인 것인데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냐.
이렇게 주장해요. 얘네들 입장할 때는 이제 정신적인 거는 좋은 거고 물질적인 건 나쁜 거니까 이게 이제 사회 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그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단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제 잠재우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모든 성인 신자들은 1 년에 한 번씩 고해성사와 부활절 성체성사를 이제 하도록 이를 의무화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성체성사는 이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포도주하고 빵을 먹는 행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카톨릭에서는. 근데 지금 기독교도 비슷한 의식은 하긴 하는데 이건 성체성사보다는 그냥 성찬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의례적인 어떤 행사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선 칠성사 중에 하나다. 이걸 꼭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또한 있고, 또한 이노케티우 3세는 내부와 외부의 적들을 물리침으로써 기독교 세계를 정화시키고 궁극적 교권을 드높이려고 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4차 십자군 전쟁을 감행했죠. 그리고 또 프랑스의 남부의 이단 알비파에 대한 십자군도 이제 제청했으며, 이 알비파들이 이제 막 기독교 비판하죠. 카톨릭이 썩어 빠졌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카톨릭을 정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프란체스코 스토에와 도미니쿠스 스토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카톨릭의 정화를 깨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스토에의 유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부정부패에 빠지고 그 타락에 빠질 때 항상 새로운 피를 공급하고 정화의 원동력을 만들어진다는 거야. 물론 이런 스토에도 나중에 들어가면 또 부정부패에 빠지고 그래요, 얘네들.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교회 지지세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도미니쿠스 스토에는 이단 척결과 협법한 정가를 세웠고, 모든 면에서 이노케트 3세 시절에는 교황권의 절정을 다뤘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들, 이노케트 3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고, 서강자 내용이 요 부분은 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따로 보고 얘기를 해드린 거야. 요 사람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자, 다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제 넘어가죠. 예. 5차 십자군 전쟁이 좀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5차 십자군부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40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40번이에요. 자, 5차 십자군은 이스라엘 근거리 이집트를 공격하죠. 앞에서 말처럼 이제 4차부터 이제 5차까지 이유는 다 이집트야. 여기에 앞에서 말처럼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아유비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모르코 왕조들이 뒤에서 이제 여기 있었죠. 자, 그래서 이집트 본골 공격에서 예루살렘의 후방을 공급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나일강 요새에 다밋 에타라는 것을 점령을 했으나 파이로까지 진격하지 못하고 다밋 에타마저 이제 타원되었다. 6차 십자군 전쟁을 보면 6차 십자군은 소요된 2세가 이제 주도를 했어. 독일 황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때 이제 교황부터 약속을 했어요. 이 프리드 2세가 이제 즉위할 때 어 뭐냐면 내가 십자군 전쟁을 하려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막상 이제 독일 황제인 프리드 2세가 이제 한계가 되니까 약속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약속 이행을.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 사람을 이제 파문에 처한 거죠. 예, 그제서야 이제 프리드 2세가 원래 약속대로 십자군 전쟁을 이끌고 이제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사인 출신 기질이 있어요. 이슬람교들도 잘 알고 있고,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시리아 왕국 출신이기 때문에 시리아가 예전부터 이제 한동안 이슬람에 영향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교들도 좀 있고 문화도 좀 알고 있고 때문에 전쟁은 하기 시키는데 교황이 계속 나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 인맥을 이용해 갖고 협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교황이 반발하는 거죠. 교회색들이 어떻게 이교들과 협상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복심각심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원래는 예루살렘만 점령하고 말기로 했는데 그게 주변까지 다 공격을 해라.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리드 2세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입고 갔다가 그 당시 그 이집트 태수에 의해서 공격을 또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다시 점령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나 이집트 태수는 때마치 징기스가 몽골에게 쫓겨 중앙아시아 투르크인들 공용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점령했고 쫓긴 중앙아시아 투르크인들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지만 괜히 주변 지역까지 확대시키려다가 이집트에 공격받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다시 요 지역을 상실하게 됐다. 그래서 이후 1917년 성지는 이스라엘 수준으로 계속 남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그 앞에 아유브 왕조에서 맘루크 왕조 넘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이때 이집트 본국에서는. 자, 두 번에 걸쳐 십자군 치대 파대가 있었죠. 예, 이거 하나 묶어가지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치대 파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걸 치대 파대를 이제 주도했던 것은 성 누이예요. 성왕 누이. 그래서 성왕 누이에서 건행되었다. 성왕 누이는 이집트를 목표 삼고, 왜냐하면 후방을 쳐야지 완전하게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목표 삼고 그 다음에 거점 도시로서 다메이트를 다시 점령했으나 그의 자신이 포로가 되어 대한 부상금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등 그의 이집트의 체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 때마치 이집트에서 노예로 구성된 친위대가 정권을 장악했고, 그래서 정권을 장악한 게 요때가 아니라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요때네. 네. 그러니까 7차, 8차 중에 맘무노크 왕조가 등장했죠. 아유브 왕조에서. 네, 좀 수정해서 들어주세요. 여기가 아니라 요때고, 요때는 아유브 왕조가 좀 분열돼 있던 시기예요. 네, 요때. 자, 하여튼 맘루크가 정권을 장악하고 몽골족의 바그다드의 아바스 교주국을 멸망시키고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켰죠. 시리아를 침공하였다. 자, 이를 격퇴한 이슬람 친위대 출신 장군 바이바르스의 곡술탄이 되어 안티오크를 점령했다라고 했는데, 자, 요게 이를 격퇴한다는 건 누굴 격퇴한다는 거야? 지금 몽골족을 격퇴한 거야. 몽골족.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전투가 있어요. 아인자르트 전투라고 있거든요. 이거 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최초로 몽골족이 달려갔다가 이 전투에서 아인자르트 전투에서 완전히 맘루크 군대에서 격파가 당해요. 결국에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기 때문에 그 이집트 본토도 지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날 예루살렘 지역도 그냥 몽골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맘루크 왕조가 계속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성왕 누이의 십자군을 염려해 십자군 근거지 속탕 작전을 일시 늦췄으나 1270년 테니스에 상륙한 누이가 그곳에 병사하자 다시 속탕 작전을 벌여서 트리폴리와 아크라를 점령하면서 십자군 근거지를 일소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맘루크 왕조 때 들어서 완전히 십자군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을 더 이상 파견하지 않죠. 왜냐하면 몽골군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거의 중동 지역을, 이집트와 예루살렘 제외하고는 중동 지역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어. 예. 몽골족들은 기존의 이제 어떤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더 전투력을 발려서 찍었던 그 민족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실제로 이제 뭐냐면 십자군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4차 십자군 터무니없는 탈선에 분노한 이노세트 3세는 이노케트 3세는 유럽 각지의 설교사를 파견하여 다시금 십자군의 열기를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자, 이에 호응해서 하듯이 프랑스와 독일에서 성지회복의 계시를 받았다는 소녀들을 중심으로 소녀 십자군이 이제 조직됐죠. 이 소녀 십자군 가끔씩 이제 뭐냐면 교과서에 나오는데 한 두세 번 정도 조직됐어요. 그래서 결성되어 1212년에 지중해 항하여 남하하기 시작했는데,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와 같이 바다에 갈려져 성지의 길을 열어줄 것이며 이를 따라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행건하여 승리에 거둘 것이라는 고 소녀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한 그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 악덕상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마르시엘을 비롯한 여러 황부의 이제 바엘시엘 노예로 팔려갔고요.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 노예들은 이슬람을 팔려가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노예로 삼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수천 명에 달했고요. 십자군과 유럽 중세의 특이한 일면을 보여준 스풀 사건이다 했는데, 이때도 이제 살날들이 나와서 이제 팔려간 소녀 십자군들을 돈을 사서 일본 이제 보내줬다고 해요. 유럽 본토로.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십자군의 의의와 결과를 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결과에 대해서 기출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그다음 11세기 이후에 그런 유럽 사회의 여러 변화, 상품화폐 경제의 배경을 심리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걸 더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뭐냐면 변화를 초래했죠. 네, 요 내용들인데
요거 내용이 뭐 이렇게 뭐 잡다하게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딱 핵심 요지만 좀 설명하면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뭐 많이 많아 내러티브 식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요거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제가 따로 이제 다른 책이나 교과서 가지고 좀 정리한 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예. 자, 십자군 전쟁은 중세 사회를 붕괴를 촉진시켰어요. 그래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교황의 권한이 수출돼서 신앙심이 냉각되고 교회 권위가 추락이 됐고요. 자, 정치적으로는 봉건귀족 세력들이 약화되면서 왕권이 강화됐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 하향 무기가 또 들어오면서 기사계급에 몰락을 했는데 요 부분이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하락의 도입으로 기사계의 몰락을 이제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동방무역 레벤트 무역이 형성됐죠. 나반트 무역이 이제 있는데 나반트 지역은 오늘날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그 연해안 지역의 무역을 그 지역을 얘기해요. 그 지역과 그 무역을 한 나반트 무역이 이제 만들어져서 했는데 요때 상권이 4차 십자군 전쟁이 계기돼서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상권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이 4차 십자군이 건져서 이탈리아 도시들 특히 베네치아 중심으로 해갖고 얘네들이 지중해 상권을 넘어가게 돼요. 자, 하여튼 동방무역이 제기됐고 지중해 무역이 번성을 했다는 거. 도시가 발달하고 상공 발달을 촉진시켰고요. 사회적으로는 장원이 붕괴되고 기사계급들이 몰락을 했다는 거. 그리고 농노해방과 봉건제 붕괴를 촉진시켰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십자군 전쟁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이건 붕괴하는 이제 봉건제, 장원제들 더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진 이슬람이 비잔틴 문화에 접촉을 해서 르네상스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네. 자, 십자군 전쟁에 관련된 또 이제 서양사 강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서양사 강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관계가 좀 약간 틀린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좀 바로 잡으면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몇 페이지에 펴보시면요. 134페이지인가요? 131페이지. 131페이지. 구판 기준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황청이 주도한 십자군 전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의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정과 신앙심이 없으면 불가능했겠지만 이를 주도한 건 교황청이었다. 그래서 즉 십자군은 교회가 조직한 군대였던 것이다. 자, 십자군을 처음 구상했던 교황은 그레고리 7세였다. 그래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 공격을 처했음을 알고 있는 그레고리 7세는 1074년 셀주크 투르크족에 맞서 싸울 군대를 일으켜 자신이 직접 지휘하에 동방에 가는 계획을 구성했다. 교황은 이를 통해서 그 당시 동소교회를 화합하고 기독교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걸 희망을 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통일된 기독교 세계의 수장을 보여주고 했을 뿐이다. 자, 자신의 동방원종으로 간 사이에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책임을 황제 하이니 사세에 맡겼다고 제의를 했지만 앞에서 상위권 투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군 구상은 잊혀졌고요. 그 후에 이제 그레고리 7세의 꿈을 현실화시킨 것이 교황 우르반 2세다. 그러니까 우르반 2세는 그레고리 7세의 정치적인 어떤 계승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책을 계속 이어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1095년에 11월 29일 날 크레노몬 공의에서 우르반 2세는 십자군을 제창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한 비잔틴 제국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 우르반 2세는 그 당시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교도로부터 해방될 것을 함께 촉구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의 제일 목표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성지 탄환을 주장해야지 사람들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거잖아. 예. 이 콘스탄티노폴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도와주는 거고. 자, 교황은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면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이제 판매를 했다는데 처음에는 그냥 줬는데 이게 판매 대상이 돼요. 나중에 십자군 전쟁 도중에. 자, 그래서 이노케티우스 3세의 어떤 재정 개혁과 또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회는 외부의 적인 이슬람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유럽 내부에 있는 적들 이단을 공격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십자군 전쟁을 조직으로 간주했다. 그래서 알비 십자군거가 그다음에 발트해 십자군이 있어요. 발트해 십자군. 예. 그래서 이 발트해 십자군은 좀 약간 생소하죠. 예. 그래서 이 발트해 십자군 또 북방 십자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4차 십자군이 조직될 때 먼저 소규모로 조직한 거야. 그래서 그게 왜 조직됐냐면 그 당시 발트해 연안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슬라브 거주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이교들이 되게 많았고 뭐 부죽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 안에 뭐냐 소수 지역이지만 뭐냐 교회 그 카톨릭 지역이 있어요. 카톨릭 믿는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지역을 보호 지역을 카톨릭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을 장악해서 교회를 이제 뭐냐 기독교를 포교해야겠다 해서 일으킨 것이 되게 보면 발트해 십자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발트해 연안 지역과 지역 주민의 개종 그리고 그 발트해 연안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이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이에 속했다. 이노케티오 3세는 1199년에 10월 15일 날 이미 진행되었던 발트해 십자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은사를 약속했으며 1208년 3년에 그 1208년 3월 10일에 알비파 이단을 척결한 십자군 초빙했다. 이렇게 했죠. 자, 십자군을 주도한 건 교황청이었지만 중세 기독교인들의 종교 열정과 신앙심이 없었다면 십자군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 의미의 십자군을 촉발시킨 것은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콤네누스의 지원 요청이다. 황제는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에 맞서 군사적 지원을 교황 우르바는 2세에게 요청했고 교황은 이에 답으로 1095년에 크레몬 공의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틴에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방해했다고 언급하면서 성지 회복이라는 성전을 촉구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십자군 전쟁이 가기 전에 은자 피에로 또는 서양상 은자 피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은자 피에를 포함한 여러 설교자들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성전에 동참할 걸 호소했고 이에 호응해서 농민들과 가난한 기사들이 1096년 봄 가을에 붉은 십자 표시를 달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다. 이들 대다수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하였고 소아시아에서는 투르크 군대를 이렇게 개멸됐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이 투르크 군대 сел주크 투르크한테 그냥 개멸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방심하고 있었던 거야. 아 십자군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그때 방심할 틈에 의도하지 않지만 1차 십자군한테 속에서 1차 십자군한테 깨지게 된 거죠. 교황 우르바누 2세가 조직한 정규군은 1096년 가을에 출발했다. 이렇게 시작된 1차 십자군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차 십자군 승리로 시리아에 4개의 라틴 왕국을 건설했다. 아까쯤에 라틴 왕국 관련된 내용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십자군의 승리는 상당 부분 이슬람 국가의 분열 덕분이다. 그러나 모수엘이 북시리아를 통일하고 알레포의 아타베그의 장기는 장기라고 하고 장기라고 해요. 또 이게 아다사 백령을 이제 전복하자 2차 십자군을 조직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술이 북아프리카 이게 나는데 모술은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근데 모술은 중동 지역의 대표 도시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모술 중심으로 해서 북시리아를 통일했다라는 의미 같아. 여기는 그래서 모술이라고 돼 있으니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인명이에요. 인명. 인명 지명이죠. 지명. 지명을 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알레포의 아타베그 태수인 장기가 에다사 백령을 점령하자 2차 십자군 전쟁이 조직됐고요. 이 장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속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살라딘이라는 애야. 살라딘. 그래서 프랑스 왕 루이 7세야 독일 황제 콜란드 3세가 참전한 2차 십자군은 완전히 실패했다. 자, 장기에 이어서 12세 후반 이집트와 시리아를 정복한 살라딘은 앞에서 하틴 전투를 승리하면서 예루살렘 왕국을 멸망시켰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3차 십자군 전쟁이 조직됐고 영국 왕 리처드 1세 여기 프리드 황제 독일 황제 프리드 2세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요거는 1세죠. 요거 프리드 2세는 뒤에 6차 십자군 전쟁에 들어갔던 거야. 이거는 1차 때 이제
그 포에드 1세가 참여했다가 저기 강 건너다가 이제 익사한 왕이잖아요. 예. 프랑스왕 필립 2세. 필립 2세가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필립 1세라고 있는데 필립 2세예요. 필리프 오기스트라고 이제 해갖고 필립 2세가 참여한 거야. 1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사실관계 좀 틀린 게 있으니까 눈여보시고요. 자, 당시 유럽의 대표하는 군주들이 이에 참여했다. 하지만 3차 십자군을 얻어낸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다 얘는 익사하고 얘는 좀 하다 가빠졌고 리처드만 이제 참여했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순례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통행권만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98년에 8월 15일 교황 이노케트 3세가 십자군을 촉구하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4차 십자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기독교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전쟁은 기독교 형제 국가인 비잔티움 수도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를 점령하고 십자군과 4차 십자군을 수송했던 베네치아는 비잔티움 제국을 분배했고 서양두도 백작 보두행을 한국에 주된 라틴 제국을 세웠다. 이렇게 있고요. 자, 5차 십자군은 이스라엘군과 이집트 공격의 초기에는 다미에타를 점령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이를 탈환당함으로써 실패 끝났고 독일 황제 프레드 2세가 이제 여기 참여한 6차 십자군. 여기는 이제 여기 있죠. 갑자기 여기 나오는데 여기 1세고 여기가 2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참여한 십자군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했고 이 사람은 싸우기 싫었어. 그래갖고 협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교황이나 교회가 반대해서 주변 지역까지 점령해라 해가지고 나섰다가 이제 깨지게 되죠. 그래서 1244년에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 수중에 들어갔다. 마지막 십자군 운동을 주도했던 7차, 8차 주도했던 왕이 성누이 왕이라고 하는 누이 9세였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7차 원정 때 이집트를 공격했지만 포로가 되어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풀어나갔고요. 누이 9세는 마지막 원정 티니스 원정에 병사했다. 그래서 초기 십자군의 성공은 교황권의 강화에 일조했지만 1292년 라틴 왕국의 최후의 거점이었던 아크라가 이슬람 수정에 들어가면서 십자군 전쟁이 종결됐다. 그래서 1095년 크레논 공의에서 교황 오르반 2세의 호소에 시작되어 약 200년간 계속되었던 십자군 전쟁이 최종적인 실패에 들어가면서 교황권도 함께 실추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던 게 교황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권도 같이 실추했고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왕권이라든지 이제 그 왕권의 권한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한번 이제 쭉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상업의 부활과 도시의 발전을 볼게요. 이거는 좀 다음 시간 할까요? 이 부분은요. 예, 오늘 끝까지 강의 듣냐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